내가 벌써 고양시에 거주한 지가 20년이 넘어가지만 내게 고양시는 고향을 떠나 처음 온 객지였고 아무것도 모르고 알고 싶은 생각도 없이 그냥 누구나 그렇듯이 내 경제적 상황에 맞게 정착하기 시작했던 고양시. 지명의 유래도 역사도 모른 채 지나온 시간들에 갑자기 찾아온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보니 가까운 호수공원에 고향 600년 기념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어서 찾아가 봤다. 고향 600년 기념관 입구에 들어서니 600년이 아닌 5000년의 역사, 고향 가와지 벽시 전시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5000년 전 한반도 최초의 재배 벽시인 가와지 벽시가 이곳 고향에서 발견되어 벽시 모형을 재현해 놓은 전시실이 우리를 처음 반겨준다. 선사시대 농경문화 등 가와지 벽시를 재배하기까지의 과정을 영상과 전시로 잘 설명해 놓았다. 고양시는 조선 태종 13년인 1413년에 고봉과 덕양을 합쳐 고양이라는 명칭이 생긴 이후 일제강점기와 신도시 개발 과정 속에서도 600년이나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유서 깊은 도시이다. 내친 김에 고려부터 최근까지의 고양시를 둘러보기로 하였다. 먼저 찾은 곳은 고양시 왕릉골에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릉을 찾았다. 공양왕과 순비의 쌍릉이 망국의 한과 망한 나라 왕의 뒷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고려 제34대 왕이며 마지막 왕인 공양왕은 정원 부원군 균의 아들이다. 창왕을 폐해시킨 이성계 일파의 강압으로 쓰러져가는 고려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되었으니 애시당초 왕위는 허위였던 것. 혁명군이었던 이성계 일파의 기세와 압력은 왕이 즉위한 뒤 임명했던 대신들을 탄핵하는 것으로 시작됐고,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는 이미 새 왕조의 집권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었고, 후한을 없애려는 계략으로 우왕을 신돈의 자식이라 하여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세운다며 구 왕조의 인물들을 청산했던 것이다. 조선 건국 후 공양왕은 정사에 어둡고 덕이 없다는 이유로 추방당한다. 공양군으로 강등된 공양왕을 다시 왕으로 추봉하고 능으로 봉해 능참봉까지 둔 것은 22년 뒤인 1416년 태종 8년이었다. 공양왕릉은 말이 왕릉이지 왕릉이 아니다. 왕과 왕비가 나란히 누운 쌍릉은 어느 몰락한 사대부의 묘만도 못하게 다리도 못 펼 정도로 작고 옹색한 묘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로 유명한 고려 충신 최영 장군의 묘는 경기도 기념물 제23호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다. 좌근 도통사 조민수, 우군 도통사 이성계로 하여금 군사 38,800명으로 요동을 정벌하게 하였으나 이성계가 조민수를 설득하여 위화도에서 회군함으로써 요동 정벌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고 기세가 오른 이성계의 막강한 원정군을 막지 못하여 결국 도성을 점령당하고 말았다. 이는 고려 말기에 군벌 대립에서 고려 왕조를 수호하려는 구파 군벌이 고려 왕조를 부정하려는 신진 군벌에게 패배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강직하고 청렴했던 최영은 이성계에게 잡혀
고향인 고봉현, 지금의 고양시로 유배되었다. 그 뒤 다시 지금의 경상남도 마산인 하포, 충주로 옮겨졌다가 요동을 공격한 죄로 개성에 압송되어 순군옥에 갇혔고 그해 12월에 참수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개성 사람들은 저자의 문을 닫고 슬퍼하였으며 온 백성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서울 서쪽과 경계를 이루는 덕양구 용두동에 창릉, 익릉, 명릉, 경릉, 홍릉 등 5개의 왕릉이 있어 소호릉이라 한다. 조선 왕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조선 왕조 가운데 2대 정종의 후릉만 북한에 위치하고 나머지 43기는 남한 18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서호릉은 총 면적 약 55만여 평으로 구리시의 동군릉 다음으로 큰 조선 왕조의 왕실 족분군이다. 1457년 세조 3년 세조는 원자였고 후에 덕종으로 추종된 장이 죽자 길지를 물색해 했다. 이때 지금의 서호릉터가 순산 순서의 길지로 간택되어 세조가 직접 답사한 뒤 경릉터로 정함해 조선 왕족의 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 뒤 덕종의 동생 예종과 계비 안순왕후 한씨의 창릉, 숙종의 정비 인경왕후 김씨의 익릉, 숙종과 계비 인현왕후 민씨의 쌍릉과 두 번째 계비인 인원왕후 김씨의 능을 합쳐 부르는 명릉, 영조의 비 정성왕후 서씨의 홍릉이 들어서면서 서호릉이라 불렀다. 서삼릉은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 윤씨의 희릉을 조성하면서 조선 왕릉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 뒤 중종의 정릉이 조성되었으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성릉 곁으로 옮겨갔다. 중종의 아들 인종과 비 인성왕후 박씨의 효릉, 철종과 비 인철왕후 김씨의 예릉이 있어 서삼릉이라 부른다. 서삼릉엔 그 밖에 소경원, 의령원, 효창원 등 세자의 원 3기와 서울 회기동에서 1967년 천장한 패비 윤씨의 회묘를 비롯해 조선 역대의 후궁, 대군, 군, 공주, 옹주의 묘 45기가 있는 광범위한 조선왕실 족분군이다. 게다가 이곳엔 200여 평의 공간에 사방 담을 두른 조선 왕조의 태실이 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던 임금의 태묘 21위, 대군, 세자, 공주 등의 태묘 32위, 총 53위의 태묘를 한데 모아 이곳 태실에 안치했다. 하나씩을 앞세우고 있는데 지워진 표와 표시가 굴욕의 역사를 배경하고 고양동 읍내마을 벽제역에 1476년 성종 7년에 준공된 건물 벽제관이 있었다. 한양에서 중국으로 통하는 관서대로, 의주로, 연행로변에는 10여 곳의 역관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이다. 벽제관은 한양을 방문하는 중국 사신들이 반드시 묵게 되는 서쪽의 첫 관문이었으니 벽제관은 근대까지 한중 외교사의 현장이면서 역을 동반하고 있어 교통과 통신의 이용이 편리했을 이 객사가 벽제역에 있었다 하여 벽제관이라 불렀다. 중국에서 온 사신은 벽제역 객사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여독을 푼 다음 이용을 갖춰
입성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한양에 접어든 사절은 다시 지금의 독립문 자리에 있었던 서대문 밖 모화관에서 영접하였다. 현재 고양초등학교 북쪽 가까이에 있는 벽제관터는 임진왜란을 겪은 30여 년 뒤인 1625년 인조 3년에 고양군 읍치를 옮기면서 세운 객관터로 당시 벽제관 면적은 1300여 평에 건물 600여 평 규모였다고 한다. 그 뒤 중거는 확실치 않으나 벽제관의 기능은 경의선 철로가 놓이면서 상실하게 되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에 의해 부속 건물 50여 칸이 헐렸다. 한국전쟁 때 불타버려 폐허가 된 채 객관의 문만 1960년 무렵까지 남아있었다고 전한다. 5천년 문화 발전의 터전으로 그 유구한 역사와 함께해온 한강이 용산과 마포를 지나 서울을 빠져나가는 지점에 섬처럼 자리잡은 낮고 아담한 덕양산이 있다. 이 덕양산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은 의병, 승병 등 2,300여 명으로 외병 3만 명을 맞아 대적하며 온 백성의 힘을 모아 크게 승리하여 임진왜란 3대 첩으로 꼽힌다. 동남쪽으로는 임진강을 타고 오르는 한강과 서북쪽에 파주, 문산, 벽제관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지이다. 임진왜란 시 이 산에서 그 유명한 행주대첩을 치렀고 이후 덕양산은 아예 행주산성이 되었다. 행주는 본래 백제의 계백이었다.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계로왕을 꺾고 수도 한성을 점령하자 왕운현, 신라가 한강 유역을 확보한 뒤 757년 경도광 16년에는 한양군, 940년 고려 태조 23년 3월에 여러 행정구역을 재편하고 이름을 고칠 때 덕양이라 했다. 그 뒤 1018년 현종 9년 사도부 팔목을 두면서 양주에, 1394년 조선 태조 3년 고양군에 편입되었다. 한강 유역의 확보를 놓고 삼국은 마치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과 같은 전투를 벌였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한강 유역은 신라의 삼국 통일 후 나당 전쟁 때까지 남북 교통의 요충지였다. 지금도 행주산성 서북 쪽에는 신라 시대 때 쌓았다는 토축 산성터가 남아있어 당시의 상황을 가늠케 한다. 이종은 조선 태종의 넷째 아들로서 성령군에 봉해졌다가 1414년 태종 14년에 대군이 되었으며 대광 보국 대우의 위계에 올랐다. 어려서부터 태도가 의젓하고 총명하며 부왕의 총애를 받았으나 14살 때 홍역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묘는 대자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데 장대석 3단을 쌓았으며 주위에 호석을 둘렀다. 묘소의 좌우에는 석호와 석양이 세워져 있고 묘 앞에는 상석, 장명 등을 두었으며 좌우로는 문인석을 배치하였다. 고려 공양 왕릉에서 낙타고개를 넘어가면 오른쪽 야산에 월산대군 묘가 있다. 묘역에 들어서면 봉분도 왕릉 버금가게 크거니와 봉분 앞이 운동장처럼 넓으면서 키높은 신도비가 오른쪽에 우뚝 서 있는 게 사뭇 편안하면서도 특별한 분위기로 압도한다. 월산대군묘는 조선시대 대군묘의 대표적인 예이면서 파격적인 묘다. 일단 묘가 북쪽을 향해 앉았다는 점이 파격이다. 남이나 동양이 정석처럼 되어왔고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 조금씩 틀어앉기는 했으나 북향은 거의 없는 편이다. 이곳 산세를 보면 북향일 수밖에 없지만 이런 지형을 묘택으로 잡았다는 게 드문 일이다. 월산 대구는 이름은 정, 호는 풍월정으로 추존한 덕종에 맏아들이며 성종의 친형이다. 왕이 될 서열이며 왕 될 제목이라 평가받던 월산 대구는 아우 성종에게 왕위를 내주고 만다. 성종의 장인 한명회의 수완이었다. 성종은 형을 위해 덕수궁과 풍월정을 지어주고 종종 드나들며 형을 위로하듯 우애를 나눴다. 월산 대구는 어머니 인수왕후의 병환이 깊자 극진히 간호하다 자신도 병이 들어 35살에 세상을 떠났다. 일산 동구 정발산동 전원주택 사이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집 한 채가 있다. 약 150년 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산 밤가시 초가이다. 예전 이 마을에 많았던 밤나무를 주요 생활용품과 건물 재료로 사용한 것에서 명칭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밤가시 마을은 밤나무가 많아 밤송이 가시가 지천에 널려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다. 조선시대 초기부터 일산 지역에 집성촌을 이루어 살던 단양이 씨 후손들이 대대로 살던 집으로 1991년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었다. 밤나무로 만든 초가로 조선 후기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전통적인 서민 농촌주택 구조이다. 주변으로는 밤나무로 세운 울타리 담장이 이어지고 정면의 대문으로 들어가면 앞마당이다. 이 초가의 특이한 점은 하늘을 향해 뻥 뚫린 지붕과 둥근 형태의 앞마당이다. 하늘을 향해 원형의 미를 보여주는 지붕은 또아리 형태이고 그러한 지붕과 맞닿은 같은 형태로 움푹 파인 앞마당은 붕당이다.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 중에 소나무과의 백송이 있다. 서울 제동 백송과 경기도 이천의 백송 등과 고양시의 송포 백송이 있다. 일산 서구 덕이동 산 207번지에 위치한 부채살 같은 가지를 펼쳐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커다란 백송이 보인다. 한눈에 보기에도 신성스러움이 느껴지는 이 하얀 소나무가 바로 천연기념물 제60호 송포 백송이다. 수령은 약 250살 정도로 추정하며 높이 11.5m, 가슴 높이 둘레 2.39m의 거목이다. 소나무라 하면 푸른 솔과 붉은 가지가 제일 먼저 연상되지만 백송은 나무 껍질이 넓은 조각으로 벗겨지며 흰색을 드러내 백송 또는 백골송이라고도 한다. 사물을 탐하는 것을 금기로 여겼던 성리학자들이 백송을 아끼고 좋아했던 것은 백송의 흰색 때문이다. 백송의 하얀색이 깨끗한 인간의 본성을 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매년 고양시 구 박람회를 비롯해 많은 행사들이 열렸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무런 행사 없이 조용히 시민들의 일상적인 운동의 장소, 산책의 장소로 지나가고 있다. 호수공원에 들어서니 시원하게 뿜어 올라가는 호수 중앙의 분수가 무더운 날 나의 마음에 시원한 청량감을 선물해주고 있다. 작지만 시원하게 내 마음을 적시는 아주 좋은 선물이었다. 조금 걷다 보니 호수공원을 처음 조성할 당시부터 계획적으로 심은 이제는 훌쩍 커버린 메타세카이어 나무들 사이에 벤치들에서 시민들이 각자의 자신만의 방법으로 휴식과 여유를 느끼고 있다.
이런 게 여유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호숫가에서 먼 발치의 도심을 보며 나무들 사이에 길을 걸어보자. 최대한 느리게 느껴보자. 여유를 부려보자. 여유를 부리면 시간이 조금 늦게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나만의 여유, 나만의 행복을 찾아본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에 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고양시 역사의 향기가 흠뻑한 여러 곳을 돌아다녀 보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고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여행은 나와 우리 역사 모임의 구성원들 스스로에게 선물한 고귀한 시간들이었다.